주택담보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접하셨을 테니까 실사례 분석을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본적인 개요부터 살펴보고 가야겠죠. 자, 이번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의 개요는 첫 번째,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매달부터 원리금과 이자를 나눠서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집값을 원리금을 미리 갚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내면서 집값이 올라갔을 경우 집을 팔아서 그 대출을 갚곤 했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리금과 이자를 마치 카드 할부를 갚듯이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례 분석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소득이 없는 은퇴자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득이 없는 은퇴자분들은 과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은 없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리고 예금 이자 소득 혹은 월세 소득 이런 것들만 증빙하게 된다면 나는 한 달 동안 이만큼 사용할 돈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은 없지만 내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이 집으로 월세를 받게 되면 충분히 이자와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은행을 설득하게 되면 은행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퇴자, 즉 소득이 없는 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죠. 내가 살고 있었던 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내가 만약에 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나는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참여했고 이 집을 구입했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 상환을 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게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원리금을 매달 갚게 되면 내가 한 달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빠듯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죠.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한 채를 물려주셨는데 그 안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일시 상환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경우도 갑작스럽게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채무를 매달 원리금을 갚게 될 경우 내가 매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새로운 집을 구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했는데 입주를 하고 나니까 이사 비용 들어갔고요. 취등록세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들어갔죠.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매달 첫 달부터 원리금을 갚게 되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거치 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럴 경우에 한해서 최대 1년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요즘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집단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올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중도금까지 집단 대출로 납부를 완료를 했죠. 그런데 내년 입주를 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집단 대출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년에 받는 이 잔금 대출은 분할 상환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 상환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택대출 강화 방안에서 제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대출 역시 일시 상환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더 덧붙여 보자면 예금과 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리고 명확한 이 상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 사항으로 빼놓고 있고요. 또한 일시적인 이주택자들, 집을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가 맞물리지 못해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예외 상황으로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대책은 웬만하면 그 고정금리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동금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미래 변동이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3천만 원의 연소득을 갖고 있는 어떤 직장인이 3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2억 1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2.5%를 적용하게 된다면 2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변동금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해서 2.7% 금리를 산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2억 1천만 원이 아닌 1억 8,70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정금리를 이용해서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든지 아니면 변동금리를 이용해서 1억 8,700만 원만 대출을 받든지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과거에는 매우 소액으로 이자만 내면서 원리금을 갚지도 않으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집값이 올랐을 때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런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물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한 번쯤 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 겪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